네, 박사님, 최근 한교육TV에서 한교육 씨가 설렁탕에 관한 뭐 이야기랑 그중에 이제 고기 통조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우를 수출을 하는데 고기 통조림으로 수출을 했고 나머지 잔여 부산물로 뭐 설렁탕 뭐 이런 걸 끓였다라고 했는데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요. 설렁탕의 전설은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슐로랑 선농당. 선농당에 네. 두 가지 나와 있고 뭐 요새는 그 몽고의 술루 그쪽이 더 가깝게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선농당 얘기가 많았었고 지금도 유명한 설렁탕집 가면 전부 다 선농당 얘기했는데 그 뭐 주영하 교수님도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일제 강점기에 군용 소고기 통조림 공장 설비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유행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마카로니스트 음식 강사였어 박정배 씨.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한교육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나주에도 통조림 공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황교육 선생은 마산에 통조림 공장 그건 내가 처음 알았고, 제주도에 통조림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박정배 선생 우연찮게 목로에서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 나는 못 찾겠더라. 어디 있냐 그랬더니 평양 쪽에 있었다. 신의주랑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서울에는 있었냐 없었다. 그리고 아까 뭐 한우라고 했는데 그때는 조선우였는데 조선우를 이출해 가서 이출우라고 그랬는데 이출우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50만 도를 가져갔으니까 그 한 35년 동안. 근데 재밌는 게 소고기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으면 소고기가 수출된 기록이 있다든지 통조림이 수출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걸 못 찾았어요. 생후 기록은 있어요. 연도별로 몇 마리씩 가져가는지 기록은 나오는데 네. 소고기랑 소고기 통조림을 가져간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만약에 그게 설렁탕 공장에서 만든 것 때문에 그랬다면 나주가 설렁탕의 본고장이 돼 있거나 제주도가 설렁탕의 본고장이 돼 있거나 평양 음식이 본고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설렁탕은 서울에서 상당히 유명해진 음식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축두수를 쭉 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쭉 보면 1942년까지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인구가 우리가 두 배로 늘었거든요. 1909년부터 1900 해방 때까지. 그러면 인구 느는 만큼 정도의 소를 도축해 온 거지 한 30만 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 설렁탕이 유행할 때 20년대, 30년대 숫자가 확 늘어야 되는데 도축두수가 늘어나는 게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4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3년, 4년, 5년 통계가 없는데 그때 소를 많이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통계 자료가 없어요 지금. 도축도수나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고기 통조림 때문에 설렁탕이 늘었다는 거는 근거가 없다 그럴까? 아니면 근거를 더 찾아야 되는 문제지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설이지.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그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나주의 나주곰탕은요? 그러니까 나주의 나주곰탕도 나주에 통조림 공장이 있어서 발달했을까? 나주에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발달했다고 봐야지 통조림 공장이 주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나주곰탕이 곰탕이니까 뼈를 가지고 끓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코기를 끓였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주곰탕도 역시 그 살코기를 끓였으니까 살코기는 분명히 통조림 만들었을 거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에서도 안 맞죠, 위치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더 찾아봐야 될 문제고 진짜 어디에 우리나라에 군용 통조림 공장이 있었으면 생산량이 얼마간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코 틈틈이 찾아봐도 그걸 못 찾겠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진짜로 기록이 그냥 없거나 추루라고 책, 정부가 나온 일본 책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소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까지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일본 국회에 가면 조선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우리나라 조선의 근현대사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 안 써서 그렇지 그런 걸 집중해서 파는 연구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박사님은 축산 전공을 하셨잖아요. 축산 경영학. 축산 경영학에서는 소나 돼지의 역사, 뭐 연대기 이런 거를 다루지는 않죠, 아무래도. 몰라요. 저 학교 다닐 공부를 안 해갖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요번에 좀 느낀 게 뭐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1944년에 조선 농민회인가? 그래서 조선 농업상가가 무슨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다 있어.
뭐 1903년에 대지를 들어왔느니 어쩌니까 일본인의 시각으로 다 써놓은 거야. 네. 근데 그 1944년 그 책을 기준으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과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논문 목축 시험자 같은 얘기는 없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거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정리했고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책이니까 그거를 그냥 뭐 50년대 60년대 교수하시던 분들이 다 그걸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에 실리니까 전부 다 그거를 사실을 믿은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믿어온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죠. 그 말이 정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정되어 오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한국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정립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계속 받아들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역사적으로 뭐랄까 친일적, 그러니까 뭐 친일이라기보다는 일본 쪽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같게 느껴지는 거. 왜? 우리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디테일한 면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반했고 민족의 주체성이나 이런 거를 찾는다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각, 바른 시각으로 우리 시각, 우리 민족주의 시각이 아니고 역사의 정설을 좀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업 쪽에서 찾아야 될까요? 외식업 쪽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건 윤복합이에요. 역사학 쪽에서 다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붙어야 되고 뭐 역사를 하시는 분, 외식을 하는 분, 뭐 축산을 하는 사람 다 붙어서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왜곡된 게 저는 그 고려도금에 나오는 그 도축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축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게 서금이라는 이제 송나라 사신이 와서 그렇게 서금. 네, 그걸 써놨는데 그 책 같은 책에 보면 고려도가 이자겸이라는 권력자의 집에 소고기가 넘치게 선물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기가 넘치게 선물됐다는 고기는 귀한 거니까 선물이 됐을 건데 그거를 잡아 먹지도 못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있고 우리나라 백정의 역사를 보면 백정은 후백제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왔고 뭐 외민족 포로설에 의하면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인데 귀주대첩은 1000년도 정도에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서궁이 쓴 책은 1100년대인가 121년인가 쓴 거니까 100년 전에 그때 잡혀온 포로가 1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분명히 도축업에 종사했을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져있는 거지. 근데 이 주장이 내가 보니까 일본에서 주장한 거 같다는 역사학자가 쓴 책 중에 소고기라는 책이 2권 있어요. 조선 소고기 맛에 빠지다 하고 조선 생태 환경상가 그분은 김동준 박사님 쓰실 적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써요. 조선시대 때 물소가 들어와서 한우의 조상이 됐다. 역사 분명히 물소가 들어온 기록은 있어요. 수입된 기록도 있고 물소를 키웠던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소가 있었으면 물소랑 우리 조선의 소랑 이제 뭐랄까 교배가 돼가지고 이세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사락 하는 사람은 이종이야. 이종 교배는 새끼가 안 나와. 새끼가 나와도 라이언이나 노새처럼 후대에서 번식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우의 피에 물소의 피가 섞였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축산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조선 생태 환경상가 썼을 적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또 그 소고기 맛에 빠질 때 그 주장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축산학 자체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서로 그렇게 각자 자기 학문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해서 조금 더 많은 역사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아직까지 그런 시도를 하신 분이 없죠?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한우 자조금 협회에서 작년인가 한우에 관한 종합적인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도 모 대학교, 지방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 파트의 교수님들이 융합해서 쓰신 책인데 그 책도 페이지는 많은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략 근현대 속에서의 한의 역할이나 우리 소의 역할이나 우리 소의 수탈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근현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중해서 쓰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한 80년대 이때 들어서야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고 기록들 디테일하게 남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 전엔 있긴 하지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늦었다고 봐야죠. 70년대 음식학 연구하신 분이 제가 볼 때 이성호 교수인가? 하였는데 그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딱 거의 지금 와서 시작했던 2000년 넘어서? 나는 음식학이라는 거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고
먹방이 나오고 이러면서 관심들을 갖는 거지. 그 전에 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조리학과 교수님들이 뭐 문헌 보고 뭐 개발하고 이 정도였지. 이 시기에 어떻게 별단, 별천사 이런 것들은 자막한 게 없었죠. 그게 가장 큰 문제. 동아시아 식문화 연구 뭐 이런 거나 한국 조리과학협회 뭐 이런 데들에서 학술지들은 계속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에 관한 고증, 음식에 관한 뭐 이런 기록들, 분석은 꽤 많은데 외식에 관한 식문화, 식습관에 관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음식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요. 음식학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